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엄마는 48평 아파트에 살고 계셨고 오피스텔도 하나 갖고 있었죠. 저는 결혼 후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작은 평수의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새 출발을 하고 싶어서 따로 살기로 했지만 엄마와 가까이 있고 싶어 같은 단지를 선택했죠. 엄마는 항상 이 집은 언젠가 제 것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니 절대 남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말라고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죠. 결혼 생활은 처음엔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시댁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죠. 시어머니는 표면적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늘 저를 깎아내렸어요. 제 옷차림, 요리 솜씨, 심지어 말투까지 트집 잡으며 남편 앞에서는 달콤한 말로 위장한 독설을 퍼부었죠. 지민이는 겉보기엔 모르겠는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쟤는 옷이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아들 힘들게 일하는데 낭비가 심하네. 이런 말들이 시어머니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말이 날카롭게 들려도 그저 사랑하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 속에 담긴 악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시누이는 그야말로 파렴치의 끝이었어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바람을 피워 이혼했다면서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양 행동했어요. 그러고는 자주 우리 집에 불쑥 찾아와 며칠씩 머물렀죠. 냉장고를 비우고 제 화장품을 마음대로 쓰고 심지어 제 옷까지 허락 없이 입었어요. 한 번은 제 지갑에서 현금을 훔치는 것도 발견했는데 물어보니 다시 채워놓으려고 했어. 라며 뻔뻔하게 대답했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그는 한숨만 쉬며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래. 내가 따끔하게 얘기할게. 라고 했어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동안 저는 침묵했어요. 그저 가족 사이의 평화를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시누이는 더욱 대담해졌어요. 제 침실에 들어와 옷장을 뒤지고 액세서리함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가져가기도 했어요. 시누이가 제 이름으로 카드 대금을 연체시킨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드디어 남편에게 강하게 항의했어요. 남편은 시누이를 불러 꾸짖었지만 시누이는 눈물을 흘리며 오빠, 나 정말 힘들어서 그랬어. 언니가 이렇게 날 미워할 줄 몰랐어 라며 자신을 희생자로 포장했어요. 시아주버님도 문제였어요. 46살의 사업 실패로 백수가 된 그는 가끔 우리 집에 와서 며칠씩 머물렀어요. 제 남편보다 12살이나 많은 그는 동생 집에서 왕처럼 군림했죠. 맥주를 사오라 명령하고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식탁에서 불평하며 심지어 술에 취해 거실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면 그가 만든 엉망진창된 집을 치우는 것은 언제나 제 몫이었죠. 그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어요. 동생, 형이 좀 어려운데 500만 원만 빌려줄래? 사업 자금이 필요해. 하지만 그 돈은 결코 사업에 쓰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여자들과 식사를 하거나 명품을 사는 데 썼죠. 그의 SNS에는 호화로운 생활이 가득했는데 정작 우리에게는 돈이 없다며 구걸했어요. 시어머니의 방문은 항상 스트레스였어요. 제 살림 구석구석을 살피며 끊임없이 지적했죠.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으면 어떻게 살아? 내 아들. 건강은 생각 안 해? 이 냉장고는 뭐니? 반찬도 제대로 없고. 남편 식사는 어떻게 챙겨? 심지어 제 옷과 화장품까지 비난했어요. 요즘 애들은 돈 쓰는 데만 밝아. 살림은 제대로 못하면서. 저는 처음엔 참고 또 참았어요. 시댁 식구들이니까, 가족이니까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누이와 시아주버님의 방문은 점점 더 잦아졌고 그들은 마치 우리 집이 자기 집인 양 행동했어요.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제 화장품과 옷을 사용하고 심지어 제 침실에도 마음대로 들어갔죠. 프라이버시라곤 전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장 큰 비극이 찾아왔어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죠. 심근경색이 있던 엄마는 심장마비였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미 늦었어요.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해 주시던 분이 갑자기 떠나셨고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울기만 했어요. 남편은 옆에서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시누이와 시아주버님의 행동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형식적인 조문만 한 채 장례식장에서 셀카를 찍고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죠. 엄마의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진첩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엄마가 평생 아끼던 물건들을 만지며 추억에 잠겼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엄마의 옷장을 뒤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너네 엄마 옷들 중에 내가 입을 만한 게 있나 봤어. 어차피 다 버릴 거잖아. 말문이 막혔어요. 제 엄마의 물건들을 뒤지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또 참았어요. 남편과의 갈등을 원치 않았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지나 않아 저는 아직 엄마의 유품을 다 정리하지 못하고 엄마의 집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짐을 들고 서 계셨고 그 뒤에는 시누이와 시아주버님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라도 된 듯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제 엄마도 돌아가셨으니 이 집에서 함께 살자며 안방은 자기가 쓰고 저희 부부는 작은 방을 쓰라고 했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지났다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집으로 들어오다니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어차피 제 엄마가 죽어서 이 집이 제 것이 된 것 아니냐며 집도 넓은데 같이 살면서 자기들을 챙기라고 했어요. 자기는 나이가 많아 힘들다며 전세집은 빼고 여기로 이사하면 된다고 했죠. 시어머니, 시누이, 시아주버님은 짐을 들고 그대로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거실에 짐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더니 배가 고프다며 밥을 차리라고 명령했어요.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냐고 항의했지만 시어머니는 사람은 다 죽는다며 더 황당한 말을 이어갔죠. 앞으로는 매일 8첩 밥상에 국 끓여서 밥을 차리라며 시아주버님은 아침형이라 아침 일찍 밥을 차려놓고 시누이는 저녁 늦게 들어오니 따로 준비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와서 살 것이니 청소 같은 건 도울 테니 생활비로 매월 100만 원씩 달라고 했죠. 시아주버님도 직장 구할 때까지 생활비가 필요하고 시누이도 아직 정착을 못했으니 제가 도와줘야 한다며 어차피 집도 제 것이고 살림도 넉넉하니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요구는 계속되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은 꼭 준비해둬. 아, 그리고 내 옷은 따로 세탁해. 섞이면 안 돼. 시누이도 가세했어요. 언니, 그리고 나 용돈도 좀 필요해. 시아주버님은 거실을 둘러보며 시누이한테 말했어요. 술 좀 가져와. 그 순간 저는 눈앞이 하얘졌고 이성을 잃고 눈이 뒤집히더군요.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죠. 이게 무슨 소리냐며 제 엄마가 남긴 집에 와서 이런 소리를 하다니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를 거라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었어요. 버르장머리 없는 년이라며 시어머니 멱살을 잡는 게 어디 있냐고 소리치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남편에게 제가 자기를 폭행했다며 울부짖었어요. 남편이 일하다 급히 달려왔고 시어머니는 울면서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제가 미쳤다며 자기를 때리려 했다고 거짓말을 했죠.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의 가족들이 갑자기 짐을 들고 와서 같이 살자고 하고 밥 차려내라고 하고 생활비까지 달라고 했다고요. 시어머니는 계속 울면서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언제 그랬니? 너를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갑자기 폭력을 휘둘렀잖아. 시아주버님은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며 저를 질책했고 시누이도 엄마가 도와주려고 온 것뿐이라며 저를 비난했어요. 이 큰 집에서 다 같이 살면 된다며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이면 뭐가 부족하냐고 했죠.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며 제 엄마가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됐는데 갑자기 이사를 오다니 상황 설명을 요구했죠.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울음소리를 높이며 제가 혼자 있으면 외로울까봐 걱정돼서 큰 집 관리하기도 힘들 테니 도와주려고 했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이건 제 집이고 제 엄마가 남겨주신 것이라며 시어머니를 단호하게 저지했어요. 시아주버님과 시누이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엄마 말씀에 대드냐며 마누라 때문에 가족을 버리냐며 남편을 질책했죠. 하지만 남편은 형과 동생에게도 이제 자립해야 할 때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은 46살이에요. 이제 스스로 살아갈 때가 됐잖아요. 미라도 마찬가지고요. 장모님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이렇게 와서 집을 차지하려는 건 너무하잖아요. 시아주버님은 격분했어요.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형을 내쫓아? 내 마누라 때문에 이렇게 변했냐? 시누이도 울면서 소리쳤어요. 오빠, 나는 어떻게 살아? 이혼하고 나서 너무 힘들단 말이야. 언니는 이렇게 큰 집에 살면서 우리를 돕지도 않는 거야?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한탄했어요. 아이고, 내가 뭐라고 이런 수모를 당하나. 내 자식들이 나를 버리다니. 내가 그렇게 키운 게 아닌데. 그들의 연기는 계속되었지만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님, 시누이는 집을 나갔죠. 문이 닫히자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미안해, 지민아. 우리 가족이지만 정말 면목이 없다.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자. 그 말에 저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을 폭발시켰어요. 울면서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 가족들이 날 어떻게 대해왔는지 알아? 시누이는 내 돈을 훔치고 내 물건을 가져가고 심지어 내 카드로 몰래 결제했어. 시아주버님은 항상 우리를 이용하고 시어머니는 날 하녀처럼 부려.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가족들에게 휘둘려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지민아,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이 최우선이야. 내가 지킬게. 그날 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은 지금까지 자신의 가족들에게 너무 관대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앞으로는 저와 우리 가정을 우선시하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더 이상 시댁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죠. 다음 날 시어머니는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번에는 사과하는 척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했죠. 하지만 그녀의 진심 없는 사과 뒤에는 여전히 집에 대한 욕심이 숨겨져 있었어요. 내가 좀 성급했던 것 같아. 그래도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 지민이도 편할 거야.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지민이와 저는 우리만의 생활을 하기로 했어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사세요. 저희는 당분간 연락을 끊고 지내려고 해요. 시어머니는 격분했지만 남편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전화를 끊었고 그날 이후로 시댁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죠. 우리는 전셋집을 정리하고 엄마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몇 주 후 저는 임신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너무 기뻐하며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죠. 우리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손주를 핑계로 관계를 회복하려 했죠. 자기가 첫 손주를 돌봐줘야 한다며 이사 와서 같이 살면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엄마, 여기 오지 마세요. 지민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에게도 좋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연락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시어머니는 현관문 앞에서 난리를 피웠지만 결국 돌아갔어요. 그 후로 시댁과는 완전히 연을 끊고 살게 되었죠. 가끔 남편의 친구들을 통해 소식은 들렸어요. 시아주버님은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시누이는 호주에 있는 친구를 따라 해외로 떠났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우리를 원망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불효자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를 늘어놓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에겐 그런 이야기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남편은 승진도 하고 일도 잘 되었어요. 저는 임신 중에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며 경제적 독립을 유지했죠. 우리는 함께 아이 방을 꾸미고 출산 준비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임신 8개월 차예요. 남편은 매일 밤 제배에 귀를 대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저와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해요. 엄마가 남겨주신 아파트는 이제 저희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그 누구도 이 평화를 깨뜨릴 수 없을 거예요. 8첩 밥상에 생활비까지 요구하던 시어머니에도 백수 시아주버님도 이혼한 시누이도 말이에요. 시댁과의 연을 완전히 끊은 후 우리 삶은 180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예고 없는 방문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부당한 요구에 시달릴 일도 없었죠. 남편도 변했어요. 더 이상 가족의 압박 속에서 갈등하지 않고 온전히 저와 아이에 집중하게 되었으니까요. 가끔 남편은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곤 해요. 지민아, 내가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는데. 너를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지금의 우리가 행복하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해줘요. 예전에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긴장했어요. 시어머니나 시누이의 전화일까 봐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요. 남편과 저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죠. 어려운 시간을 함께 극복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깊어졌으니까요. 저는 가끔 엄마를 생각해요. 엄마가 이 상황을 보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아마도 제가 당당하게 내 권리를 지키고 불합리한 요구에 맞서 싸운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엄마는 항상 저에게 강인함과 독립심을 가르치셨으니까요. 지민아,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해.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 행복을 빼앗을 권리는 없어. 엄마의 그 말씀이 제게 힘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았던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더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아이의 방을 예쁘게 꾸미고 아기 옷과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하나 고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남편은 일을 조정해 출산 전후로 휴가를 내기로 했고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얼마 전 산부인과 정기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태아 상태가 매우 좋네요. 엄마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스트레스 가득한 환경에서 임신 생활을 했다면 아기에게도 좋지 않았을 테니까요. 오늘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엄마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고요. 엄마가 남겨주신 이 집에서 저는 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부당한 요구에도 굴복하지 않으면서요. 눈 뒤집혀 시어머니 멱살을 잡았던 그 순간이 지금은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그때의 그 용기가 지금의 행복을 지켜준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 강하게 맞서야 할 때가 있다는 걸 배웠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8첩 밥상을 차리지 않아요. 다만 저희 가족,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한 사랑이 담긴 식탁을 준비할 뿐이에요. 남편과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이 집은 이제 저희 가족만의 평화로운 보금자리예요. 그 누구도 이 평화를 깨뜨릴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